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SG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네. SG 터지고 좀 구독자분들이 이제 제가 그 터지기 전에 6만 명이었거든요. 네. 구독자분들이 10만 명까지 올라가고 와. 그러고 난 뒤에 뭐 여러 채널에 나가면서 또 새로운 채널에도 많이 나가고 그러고는 최근에는 이제 좀 CJ 관련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약간 그 전달이 좀 잘 돼가지고 네.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12만 3천 명 정도까지 2배 되셨네요. 네, 2배 됐습니다. 그럼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되신 건가요? 네, 2달 만에요. 야,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엄청난 속도인데. 근데 이거 CGV 네. 이거 물어봐도 되긴 하나요? 네네네.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유상증자가 필요했던 종목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회사가 힘든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회사가 돈이 되는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이 필요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뭔가 어디서 대출을 땡긴다든지 아니면 사모펀드한테 찾아가서 돈을 좀 부탁을 하면은 높은 이자를 부릅니다. 근데 그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주주분들한테 돈이 좀 필요합니다. 사업을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이 필요한 기업이었고 이제 그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종의 뭐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부채를 갚아야 되고 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너희가 손해를 보는 데다가 내가 돈을 넣는다. 그것도 같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겠지만 발전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기존 소액 주주들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는 사모펀드가 이자율도 없이 돈을 막 몇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은 뭔가 좀 그 손해들을 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유상증자하는 만큼 현금을 당장 넣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에서 돈을 넣는다 그러면은 뭐 1년, 2년, 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 동안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스톡옵션 같은 걸로 지분율을 유지를 하면서 경영권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는 소액 주주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은 이제 대주주의 능력에 따라서 지분이 깎이게 되지만 이 부분은 또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으면은 이제 투자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은 페이백이라고 우리가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주주가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너네가 투자한 돈 중에서 일부는 내가 그걸 지분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너네한테 투자 기회를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모펀드도 이게 돈을 벌고 대주주도 돈을 버는 방식으로 유상증자 시장 말 그대로 이 자본시장 자체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기관들이 돈을 벌게 되고요. 우리가 돈을 벌기 어려운 기회는 말 그대로 이게 회사가 어려운 기회는 우리한테 이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식의 경영이 많다 보니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어찌 보면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CGV 유상증자 일단은 뭐 금액이 14,000원 주식을 7,000원에 증자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 신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구주주를 상대로 하는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불균형,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뀌면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자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증자를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할 것이고 더 발전을 할 것인데 이것에 있어서 기존 주주들도 우리와 함께 성장을 합시다라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은 기꺼이 주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은 주가의 호재가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오너십 마인드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게 우리나라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사모펀드와 대주주분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 우리는 돈을 벌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장에는 좀 이후에 공개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투를 할 수 없는 게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참 그게 소형주 같은 것들, 중소형주 같은 것들 보면은 막 그 이제 대주주분들이 주가도 관리하고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점점 목소리를 키워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뭐 기관들의 혹은 대규모 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액주주들 역시도 대한민국의 뿌리로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소액주주에 대한 뭔가 뭐 주주 환원부터 그리고는 새로운 뭐 투자 기회까지도 대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는 그것 때문에 한국 시장 투자를 왜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왜 하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 점점 바뀌어 나가야 우리나라도 이제 그냥 제조업 선진국이 아닌 소프트 파워라고 부를 수 있는 금융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CGV 같은 거는 진짜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없는 정도의 그래도 기업일 텐데, 이런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참 그긴 게, 그러니까 이름 없고 좀 그런 데서 하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막 유명한 기업들이 하면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만 믿고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주식이 있고 나쁜 주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좀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네. 좀 많은가요? 한국에 보실 때? 좋은 주식이요. 네. 좋은 주식도 찾아보면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좋은 주식이 80%라고 했을 때 한국은 좋은 주식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도 있긴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오히려 한국 시장을 더 어렵게 봐야 되는데 이게 한국 시장이 또 유동성도 많고 변동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좀 쉽게 접근하셨다가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서브프라임 그때부터 해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시고 젊어 보이시는데 역사가 깊으신데 그 20%에 속하는 기업에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20%에 속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둘 중 하나예요.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을 잘해주느냐라는 것과 말 그대로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냐라는 것과 나머지는 꾸준하게 이제 재투자를 하든 뭘 하든 꾸준한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좋아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과거에는 좀 많이 투자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다나와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다나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라는 시대가 펼쳐지고 난 뒤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용산 전자상가를 어찌 보면 인터넷에 옮겨놓은 컴퓨터를 사고 팔고 부품을 사고 팔고 이런 부분에서 특화를 가지고는 가격 비교라는 시스템으로 약간은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또 꾸준하게 주주 환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우상향을 계속 했었고 이제 그런 구간에서 뭐 실적도 성장하고 주주 환원도 같이 성장하는 측면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장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M&A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M&A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딱히 움직임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종목들을 또 발굴하시면은 분명히 중소형단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처럼 주주와 함께 성장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비치고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다 보니 찾기가 어려서 그렇지 찾아보면은 투자할 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분들한테 그러면 무슨 종목 사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뭐 현대차, 기아,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췄고 그러다 보니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지난 차트를 보시더라도 삼성전자가 뭐 IMF 때 샀으면은 지금 뭐 몇백 배를 벌었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같이 이제 끌고 가고 있고 글로벌에서 탑티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 첨단 제조업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 결국 우상향을 할 거다 이런 거 사세요 라고 전문가분들이 되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그쵸 뭐 책임질 일이 발생할 일도 없고 그래서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M&A가 되고 난 뒤에는 기업 구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주주보다는 그냥 기업의 성장만 이제 좀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보유 가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유 가치 측면에서 가치가 좀 낮은 기업들이 많고 초기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보유 가치가 낮아지는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상장하고 난 뒤에 몇 년은 주주 환원을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성장도 정체가 되면서 오히려 주주 환원도 줄여버리는 네. 이런 기업들도 좀 여러 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결국 주가가 안 좋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의할 게 많다. 음. 이거는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나와 같은 경우도 좀 성장이 정체돼서 매각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이 엑시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다나와를 창업하신 분이 청년창업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에는 이 사모펀드 쪽에서 사갔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른 기업이랑 합병을 하면서 글로벌 물류, 글로벌 쇼핑 이쪽으로 뭐 진출하겠다라는 큰 그림으로 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창업하신 분은 이제 제대로 이제 부자가 되신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에는 좀 어떤 주식이 좀 좋은 주식으로 보이세요? 좀 가격, 주가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몇몇 그룹사들이 존재를 해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꾸준한 주주 환원을 주장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본인들이 번 돈을 3년치를 때려가지고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그 재무제표상의 지표에서 절반 50%를 배당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부터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이었습니다. 3년치에 번 돈의 50%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매수 매도를 안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주 환원이 좀 약하다 보니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같은 경우는 또 재밌게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 단기 트레이딩용 기업으로 계속해서 좀 트레이드를 하고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의 조건을 완전히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투자가 된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올해 제일 많이 번 기업이 하이닉스다. 왜냐면은 바닥에 대해서 혹은 저점이라는 부분과 주주환원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조금 안정성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에서 독립한 LX그룹이 있습니다. LX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열사를 보시면은 주주환원율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주주환원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럼 주주환원이 확대되면은 어떤 식으로 저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를 보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뭐 4대 기업, 5대 기업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할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뭐 3년치에 번 돈의 50%를 배당 재원으로 쓴다고 했는데 나머지 계열사들도 보시면은 대충 40에서 50%를 배당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번 돈을 기준으로는 상당히 배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모두 다 주주환원 확대를 외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뭐 차트, 과거의 실적, 과거의 배당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실적과 앞으로의 배당 그리고는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의 이게 좀 저점 계산 같은 거 말 그대로 보유 가치 계산을 보면서 접근하시면은 앞으로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하고 이렇게 50%를 배당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글로벌 평균치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글로벌 평균으로 보시면은 기업이 만약에 1,000억을 벌었다고 하면은 대충 50% 정도를 주주한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기업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다 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업의 안정성 혹은 성장성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좀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100%를 달라고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평균을 내보면 40%에서 50% 정도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을 특히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나면 2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반도체 혹은 최근에는 뭐 2차전지 아니면은 기업의 규모상 자동차, 철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업 자체의 규모와 그 다음에는 버는 순이익 전체, 안정성까지 다 포함하면은 제일 돈을 잘 버는 섹터는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을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배당 성향, 말 그대로 번 돈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주냐 했을 때 20%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거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추가로 자사주 소각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랑 많은 분들이 좀 비교를 하십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다 합치면은 우리가 배당도 주주환원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자사주 매입 소각도 주주에게 투자를 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요 두 개를 합친 거를 총 주주환원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총 주주환원율이 60에서 70%, 기업에 따라서는 80%까지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도 성장하고 시장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한다. 그리고는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유를 확인하고 난 뒤에 마땅히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모두가 나서서 돈을 투자를 하고요. 오히려 그걸 호재로 인식하는 이유도 얘가 정말로 유상증자에 성공하고 본인이 그리는 그림을 그려내면 네. 모두가 다 윈윈한다. 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혁신이 만들어지고 자본시장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와, 멋지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가 좀 바뀌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겠죠. 점점점 주주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장투를 해볼 만한 그러한 뭔가 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좀 좀 이게 앞으로는 뭐 긍정적이겠지만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여전히 변화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막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어떤 주식이 날아갈까 그런 거를 좀 고민했다면은 시간이 가면서 뭐 한 번씩 하락도 경험하고 뭐 횡보도 경험하고 그러시면서 또 공부가 깊어지면서 외국과도 비교하고 결국 이렇게 주주환원 이슈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17년, 2018년도에 미국 투자 혹은 뭐 해외 투자, 뭐 중국 투자 이런 얘기하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과거 펀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국 펀드 관련돼서 그런 거 반토막도 나고 반대 반토막도 났는데 뭘 해외 투자를 하냐? 해외 투자하면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환전하는 부담감이 따르고 그러는 그런 부분에서 밤에 투자해야 되는데 밤에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주식은 맨날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은 스피커분들이 혹은 많은 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은 굳이 뭐 이렇게 하루하루 대응할 필요도 없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테슬라처럼 혹은 엔비디아처럼 혹은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사놓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기업을 사놓으면 좋겠니? 그리고는 미국이 또 혁신을 하는 또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그런 종목들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좀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는 우리나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보고서가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비교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피어군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의 뭔가 실적, PR 이런 걸 다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좋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식으로 조금 계산을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는데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가 보유 가치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미국이 비싼 이유는 미국의 지수 자체의 PER이 비싼 이유는 미국은 보유 가치가 높기 때문에 네.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나리오와 이제 1년만 2년만 지나도 분명히 익절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PER을 좀 높게 봅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기업을 올려치기 하기 위해서 해외에 비교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올려치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경영 마인드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마인드가 같아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오늘은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뀌어야죠. 우리 바꿔 나가야죠. 네. 네. 요즘에는 낮에도 미국 주식 사더라고요. 네.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런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에 사는 거랑 밤에 사는 거랑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 기준에서는 조금 생소한 컨셉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시 반이 끝나고 나면 시외 단일가라 그래서 단일 호가 트레이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미국은 실제로 빅테크 중요한 기업들이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도 오히려 장중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고 그래요? 그때도 호가가 0.01달러 1센트 단위로 움직여요. 그리고는 그때 우리가 매수 매도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9시부터
3시부터 3시 반까지만 거래하는 시장이고 그 전에 1시간, 뭐 그 전에 30분, 장마치고 뭐 30분 혹은 장마치고 그 2시간 된 시간 동안 기관들의 이제 좀 대량 거래 이런 것들만 발생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나쁜 포인트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시간에 다닐까라는 그런 뭔가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거래가 없다 보니 작은 돈으로 호가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걸 호가를 조작하고 난 뒤에 다음날에 시간에 상한가를 만들고 그리고는 6시가 넘어가면은 다음날 이런 게 올라간다라는 리딩방의 문자가 오고 맞아요. 그거네. 네. 그러고 난 뒤에 또 장초 거래에서도 적은 돈으로 아이고. 호가를 만들 수 있으니 네. 말 그대로 뭐 점상, 갭상 이런 걸 만들고 맞췄다. 예, 우리는 맞췄다. 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만약에 미국장처럼 그냥 자유롭게 호가가 풀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시간 외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코인 시장처럼 24시간 열자 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을 보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우리가 뭐 선물 트레이드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선물 트레이드는 하루에 23시간이 열려 있어요. 네.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시장이 23시간 동안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아니 선물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물 거래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정규장의 호가창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시외에서도 계속해서 정규장만큼의 뭔가 유동성과 트레이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에 미국 주식을 정상적인 거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조금은 과거죠.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에만 열어놓고 그리고는 또 시간에서 혹은 뭐 장전에서 뭐 적은 돈으로 이렇게 뭐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고 다른 트레이드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것 때문에 또 피해자도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조금씩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는 미국장 낮에 사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네, 낮에도 트레이드 하실 수 있고 와. 뭐 장기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나고 뭐 IR에서 가이던스 발표 나고 이러면은 또 급등락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뭐 꾸준하게 낮에만 트레이드 하셔도 충분히 뭐 공부량에 따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옛날에는 안 되다가 최근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그만큼 가니까 네. 증권사에서는 또 그게 돈이 되고 네. 그래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이게 자유시장이라는 가장 이제 뭐 우리가 핵심되는 단어인데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는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공급하는 게 회사고 주식을 사는 시장에 참여하는 게 수요자, 우리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수요자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장도 바뀝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한테 같이 성장하자, 잘하자, 장기로 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이 무슨 뭐 수요입니까? 그냥 뭐 하루 먹고 하루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대다수의 수요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유동성에 집중하는 편이 많고요. 미국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시장의 색깔이 점점 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도 그리고는 주식을 공급하는 회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제도권도 점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야겠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상반기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상저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또 하반기를 좋게 보시다가 요즘에 보니까 뭐 하반기에는 또 한 번쯤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네.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 네. 그래서 테이버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1월 달에 상저하저 외쳤고요. 네. 2월 달에도 상저하저 외쳤습니다. 하죠. 네. 200주 선을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3월 초까지도 그쵸 1월에 올랐는데 2월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금리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딱 하고 난 뒤에 3월 14일이었나요? 17일이었나요? 그때 SBB 사태가 딱 터지고 네. 주말 사이에 연준이 돈을 풀었다. 모든 예금자를 보호한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간다. 간다. 네, 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냐 그러면은 결국 시장은 돈빨이거든요. 이게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게 시장이에요. 유동성. 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불안감이라는 게 계속 언급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금리 상황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빚이 터진다, 부채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장이 밀려요. 일단은 그 SBB가 터진 이후부터는 유동성이 공급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러고 나서 돈발로 올라오는 이 시장이 첫 반등은 말 그대로 2월 고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최근에 올라온 거는 뭐 부채 환자 협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AI가 돈을 벌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엔비디아가 증명해내면서 아예 지수 자체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무엇을 확인할 것이냐.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 영역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올해 내내 이게 좀 밀렸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코카콜라를 YTD 올해 1월 3일부터 1월 1일부터 쭉 보시면은 코카콜라는 올해 빠졌어요. 그래요. 월마트도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다운은 안 오르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내구재라고 부르는 기업들,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 종목들은 올 초 대비로 많이 올라봤자 10%고요. 혹은 많이 빠지면 20%씩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로 증시가 좋냐 그러면은 아니죠. 돈을 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기대감으로 매수가 몰리고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무엇을 걱정하느냐? 매수가 몰리다 보니 전체 시장을 돌아야 되는, 전체 시장을 커버하는 돈이 한쪽으로만 가 있으니 버블이지 않냐? 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를 검증하는 게 이번 7월 실적 발표가 될 거다. 요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할 때는 무엇을 걱정하셔야 되냐? 하반기에는 지금처럼 상승이 가파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AI가 처음에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과매도 구간에서 얘들 돈을 벌어주겠네? 그리고는 열심히 감원을 하는데 감원한 부분이 오히려 재투자로 이어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겠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버틸 거고 하필이면 그 종목들이 지수의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빅7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수 차원에서 큰 조정, 막 2,400, 2,300, 2,200 가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최근에 외국인 매수를 보시면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도체에 대한 혹은 AI에 대한 전망,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새로운 투자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는 기업들은 간다라는 측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반도체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갑니다. 반대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유로스톡스 유럽 분위기 좋다라고 해요. 근데 유럽 지수는 2월부터 7월까지 끄어보시면은 횡보입니다. 중국 2월부터 7월까지 그어보시면은 하락이에요. 우리나라만 올라왔어요. 나스닥만 올라갑니다. 다우존스 횡보예요. 그리고는 이 퍼센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나스닥처럼 기술주만 반도체주만 있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30% 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완전 보합이고 하락했어요. 그런데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S&P 500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는 코스피는 나란히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두렵냐?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냐? 반도체가 빠지냐? 아니죠. 나스닥과 반도체는 경기 침체가 아닌 신기술을 보고 올라가는 거고 경기 침체 관련된 주식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지수가 잘 갈 거냐, 시장이 좋을 거냐. 상반기 시장 안 좋았어요. 상반기 시장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빅테크 투자하신 분들, 혹은 2차전지. 내가 뭔가 밖에서 이렇게 그냥 시장만 바라보고 시장이 올라가는구나를 보신 분들이 아 시장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 기준에서는 내 포트에 따라서 천국인 분도, 내 맞아요. 포트에 따라서 지금 아니 뭐가 올랐다는 거야? 라고 보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이게 잘못된 투자고 내가 실패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섹터는 아직까지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가 연말에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 해소가 될 거냐라는 것과 그리고는 AI가 정말로 돈을 벌어줄 거냐,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AI가 정말 벌어주고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날라가네. 그러면은 못 갔던 애들도 올라오고 기존에 가던 애들도 레벨업이 더 되면서 증시가 더 좋을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인플레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더 반등을 해버리고 혹은 곡물 가격이 더 반등을 해버리면서 빵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 인플레 때문에 못 살겠다. 요렇게 되면서 오히려 원자재 인플레이션
공급단에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그리고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통주라든지 소매주라든지 케미컬 같은 애들이 더 못 가요. 이런 애들이 더 밀려요. 근데 AI 쪽도 생각보다 좀 과매수였고 버블이었네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박살이라기보다는 나스닥이 올랐던 부분을 많이 뱉어낼 것이고요. 그러면은 S&P 500도 코스피도 올랐던 부분을 많이 뱉어낼 것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유럽이나 중국 지수 이런 애들은 오히려 더 빠지게 될 것이고요. 이러면서 조정을 받고 레벨 다운이 돼서 다시 한번 네. 그래서 경기 바닥이 어디냐를 찍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다우에 속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좀 덜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빠질 때는 같이 빠집니다. 같이 빠져요? 이게 정말 어찌 보면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그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이런 기업들이 슬금슬금 밀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슬금슬금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금리인데 금리 다 올렸는데 인플레가 잡힌 것 같았는데 안 잡혔네. 금리 못 낮추네. 경기 더 박살나겠네. 실업률이 올라오네. 그러면은 소비도 줄어들겠네. 야,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나오네 하면서 빠지고 네.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반도체도 AI도 같이 밀리네. 그러면은 오를 때는 얘들만 올랐는데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요. 이러면서 또 올라갈 때도 또 차별적으로 올라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 지금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아주 귀한 시대에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한 5천만 원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현금하고 주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AI에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곳은 결국에는 하이닉스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장 뭐 경기 침체도 걱정이 되고 조정도 걱정이 된다. 베스트는 TLT. 미국 장기 채권이 될 겁니다. 미국 장기 채권이 오늘 아침 시간 기준으로 4%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4%가 넘으면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안전 자산으로서 한 30%, 40% 정도는 TLT에 이거는 그냥 쑥 넣으셔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이닉스 외에도 그래서 반도체만 좋았냐 그러면 연초부터 오른 섹터들이 있습니다. 미용기기, 그다음에는 뭐 방산 아니면은 조선 쪽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만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실적이 늘어나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죠.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말 어찌 보면은 좀 이거는 우리나라 국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1등인 섹터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점오인 섹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1등은 아닙니다. 점오예요. 근데 미용이나 뭐 미용기기, 의료기기 1등은 미국이고 독일인데 우리나라가 점오인데도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올라가는 거고요. 방산 역시 마찬가지죠. 1등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오지만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보다 보니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순환매에 맞춰서 밀리는 동안 분할 매수 올라가면은 또 익절을 하고 또 다른 섹터가 밀리고 있으면 분할 매수 올라가면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섹터에서 계속해서 순환적인 이런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 주식이나 TLT 같은 거는 네. 그 달러로 바꿔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환율이 한 1,300원인데 네. 괜찮아요? 저는 환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환율이 지금 1,300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번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10% 딱 찍어볼게요. 그러면 네. 1170원이에요. 그렇죠. 자, 1170원까지 간다. 그러면 좀 더 갈 것 같아. 15% 찍어볼게요. 그럼 대충 내려가는 게 1100원이에요. 20% 갈 수 있을까요? 30%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 많이 가면은 제 기준에서는 바닥이 한 1100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 혹은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환율을 보시면은 바닥이 1000원대였습니다. 2008년 기준.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1050원, 쭉 올라오면서 1100원. 지금 현재 추세로는 1150원 밑으로는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의 성장이 미국 성장보다 약합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의 이 비율이 환율에 녹아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2010년 이전에는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3% 4%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좀 덜 됐었죠.
IMF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환시장 이런 게 개방이 됐는데 이때부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환율이 차근히 올라가요. 이러면서 저점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1,300원이 표준이냐? 그거는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번 경기 사이클의 고점이라고 하면은 환율이 강세, 원화 강세를 보이겠으나 그 부분에서 정말 환율이 원화 강세 많이 가도 1,100원 밑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자본 유출이 많아요. 자본 유출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자본 유출이죠. 맞아요. 테슬라 1대 주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 지금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아마 지금 매도를 많이 해서 13%인가를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3대 그 펀드들이 이제 인덱스 펀드들이 한 13%, 14%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비중을 보시면 기사도 났어요. 원래 머스크가 20% 이상의 과점 주주이다가 그 상황에서 미국의 3대 인덱스가 이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 비중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이제 세 개를 합치면은 머스크보다 비중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뭐 물론 의결권이나 모든 것을 머스크가 쥐고 있지만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씩 머스크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서 대한민국이 한때 제가 기억하기로 지분이 10% 가까이 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지금이야 매수 매도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확인 안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미국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자본 유출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서 이거를 활동을 시키는 거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환율 걱정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도 앞으로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잘 가봤자 15% 원화 강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달러로 바꿔놓고 애플 사서 15% 먹고는 팔고 원화로 바꾸실 겁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5% 원화 강세가 왔는데 애플 팔아서 15%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로 바꿨더니 본전인데 세금 내래요.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달러로 바꿔서는 계속 미국장에서 트레이드를 하시면서 15% 이상을 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고 난 뒤에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원화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원화가 또 약세일 때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죠. 원화가 약세라는 거는 코스피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로 갔을 때 코스피 바닥일 때 원화로 바꿔서 그때 다시 삼성전자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원화 약세고 코스피 바닥이면 나스닥도 바닥이잖아. 나는 계속 나스닥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자본을 굴리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수 매도 하실 때 꼭 하나는 그 확인을 하세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달러로 사서 그러니까 원화로 바로 이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을. 근데 원화로 살 때 환율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매수하면은 원화에서 깝니다. 그리고는 매도하면 바로 원화로 들어오는 그런 거래법이 있어요. 요거는 안 하셔야 된다. 요걸 피하시고 달러로 바꾼 뒤에 달러로 계속 트레이드하고 매도 후에도 달러로 남아 있도록 설정하셔서 거래하시면은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해칭용 자산이니까 그죠 몰빵을 해도 되냐 그러면은 뭐 하셔도 나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은 좀 과하다. 왜냐하면 목표 수익이 그렇게 막 몇백 프로 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좀 안전 자산으로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산 배분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또 이게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이니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 그러시면은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TMF는요. 세배 레버리지 대한민국은 그 아주 그냥 세배 민족입니다. 세배 레버리지를 빡 외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세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 시장에서 적어도 코로나 이전부터 매매를 하셨고 그리고는 내가 레버리지를 이해를 잘하고 계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TMF가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는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뭐 남들이 1% 빠질 때 3%씩 빠지는 거고 남들이 10% 빠질 때 30%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TLT, TMF 아니면 TLTW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한번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TLT를 아까 4% 기준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4.4%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는 올해 초 같은 경우에 SBB가 터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에도 그다음에 뭐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나올 때에도 그때는 4.2%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4%를 넘겨서 아마 뭐 4.2, 4.3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10년 동안 평균 4%가 될 거다라고 확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6개월물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5.5에 가 있어요. 근데 6개월물 앞으로 미국 채권이라는 건 미국 기준금리에 해당해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 건데 6개월 동안은 기준금리가 5.5% 정도가 나올 것 같아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 초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천천히 내려갈 거라고 계산을 대충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평균치 2년 동안 평균치. 그러고 난데 이게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보면은 점점 내려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기준금리가 다시 3%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3%에서 10년 동안 유지된다 그러면은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4%가 나온다라는 거는 내려갈 수 있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채권 4%가 넘어가면은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당연히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매수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플레가 안 잡혀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금리를 낮췄더니 인플레가 다시 올라오고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5%가 표준이 될 거다. 하시는 분들은 10년물 4%에서도 매수손이 안 나가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10년간의 금리에 대한 전망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채권이 살만한 때라고 보시는 거고 아니야 인플레는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년물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겠죠. 2차전지 한번 네. 여쭙고 싶은데 에코프로가 거의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뭐 제 유튜브 가장 최근 에코프로 영상이 사지 마세요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보신 투자자들 분들이 너 틀렸어 이러는데 그 전 영상 보시면은 제가 목표 주가 100만 원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지금 50만 원대를 찍고는 횡보하던 애가 80만 원 갔다가 다시 50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쭉쭉쭉 올라서 80만 원을 뚫고 전고점을 뚫자마자부터 쇼크버가 튀어나오고 90만 원 넘어서 1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100만 원을 말씀드리느냐? 첫째는 라운드 피규어예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를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오른 이유도 외국인이 쇼크버로 들어온 거고요. 말 그대로 수급을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라운드 피규어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뚫고 난 뒤에도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 수급이 계속 붙는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 주가는 125, 150이 될 거예요. 라운드 피규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게 끝에가 000으로 끝나는. 우리가 뭐 매수 매도할 때 이게 비트코인으로 이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좀 쉬운데 비트코인이 25,000달러에서 안 움직이다가 오르면 30,000달러에서 멈추죠. 30,000달러에서 움직이다가 떨어지면 25,000달러에서 멈춥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트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상징적인 숫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박살날 때도 55,000달러에서 5만, 45,000, 4만, 35,000 그 다음에는 3만까지 갔다가 루나 터지고는 2만으로 바로 내려 꽂았어요. 그러고는 16,000 갔다가 2만 와서 그 다음에는 21,000, 22,000, 23,000, 24,000 왔다가 이번 호재로 3만 왔어요. 이게 라운드 피규어인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벽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대에서 여기 호가가 또 변하는 구간이다 보니 50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뚫고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차트가 움직여지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차트 포인트에서 쇼크버가 또 터졌거든요. 네. 올라갔습니다. 완전 수급에 의한 거고 완전 차트에 의한 움직임이에요. 이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주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연내에 자회사 IPO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자회사 IPO가 뭐 자회사 가치가 3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애초에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돈이 되는 기회를 주주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에코프로가 자회사 IPO를 안 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모든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받아서 자회사를 키워요. IPO 없이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100만 원이 이해가 돼요. 에코프로 100만 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다만 IPO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이미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외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네요. 돈이 되는 기회가 있을 때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대주주는 또 어떤 옵션을 걸 것이냐. 옵션이 100% 밝혀지진 않지만 대부분 나중되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 사모펀드가 6천억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대주주는 지분율을 방어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3년 뒤에 1년 뒤부터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거쳐놓고는 그 옵션을 대주주의 요청으로 대주주가 매수할 수 있다. 얼마의 원가에. 시장가가 아닌 원가에 매수할 수 있다. 네. 이런 옵션이 분명히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이게 최근에 이동철 회장님이 6천억을 날렸다 포기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과거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게 외부 투자를 유치받았을 때 지분율 방어를 위해서 본인이 투자받은 이 돈의 일정 부분을 원가에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걸어놨었어요. 그리고는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차익이 6천억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금이 600억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본인은 600억의 스톡 옵션을 포기한 거고 그걸 시장가로 환산해 보니 6천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민심 달래기 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옵션에 들어가 있을까요? 옵션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는 스톡 옵션을 왜 그런 식으로 사모펀드가 걸어주느냐. 돈이 될 게 보이니까 들어왔고요. 그러고는 본인들이 그 부분을 포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이 부분은 원금이 보장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자율 0%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액주주한테 왜 나쁜 짓이냐 그러면은 소액주주는 그 올라갈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IPO 직전에 투자를 또 유치받았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유치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액주주의 권리는 소액주주의 이득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IPO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이제 카카오랑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드리는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IPO 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갔어요. 카카오뱅크가 IPO 되고 난 뒤부터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로 박살날지는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카카오도 대장주였고 국민주였고 모든 사람이 카카오는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카카오가 카뱅 IPO 이후에 지금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로 수급이 꼬이면서 어떤 이벤트로 이제 매도가 강해질지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고 달리는 이슈가 8월에 있는 이제 8월 둘째 주에 발표가 날 MSCI 편입 소식입니다. MSCI 편입 소식에서 편입이 된다 그러면 8월 말까지 또 수급이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편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죠. 이번에도 오히려 편입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편입이 안 되겠구나 혹은 다음 3개월 뒤에 또 편입 후보에 또 들겠구나 3개월 동안 또 달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급 대장주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수급 대장주라는 점에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7월에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에코프로에 더 수급이 몰릴 거예요. 이게 장이 안 좋은데 트레이드하고 놀 때가 있다. 가서 놀아야죠. 실제로 미국 기준에서는 나스닥이 안 좋아요. 빅테크가 안 좋아요. 그럼 오히려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효과가 올라갑니다. 정말 신기한 효과거든요. 이게 수급의 대장, 말 그대로 그 많은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오늘 단타는 여기서 놀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유동성이 몰려가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그게 과거에는 셀트리온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HLB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그런 뭐 장이 안 좋은 날에 수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판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들어서 바이오가 안 좋은 이유도 바이오한테 수급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이오는 불확실하고 더 불안한데 오히려 지금은 성장한다 숫자가 나온다라는 2차 전지가 딱 나와 있어 주니까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막 이렇게 이제 호가창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장 안 좋아? 에코프로 가야지. 에코프로 올라가네 나도 놀아야지. 하는 이 상징이 돼버렸다 보니까 여기선 계속 수급이 돌고 도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죠. 기업 가치를 논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간이 지나보고 시간이 다 나중에 흘러가고 난 뒤에는 제가 카카오 올라갈 때 욕했다가 정말 많이 욕먹었거든요.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그게 코스피 200 특례 상장 나오고 MSCI 상장 나올 때 제가 종토방에 글을 써놨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비아냥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카카오 저승사자가 됐고요. 저는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보유 가치입니다. 보유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 보유 가치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에코프로 BM은 보유 가치가 있겠지만 에코프로는 수급주다. 보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인데 항상 개인 투자자가 마지막에 돈을 잃는 이유가 보유 가치가 없는 데서 존버타다가 돈을 잃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백하게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회사를 분리상장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너가 틀렸다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제가 정말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이 부분에서 수급이 꺾이는 순간이
정말 어찌 보면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고 지금은 트레이드를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매매하셔도 돼요. 지금은 모든 돈이 거기서 놉니다. 냄새가 나는 곳에서 돈 냄새가 나는 곳에서 내가 돈을 굴린다라는 점은 그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튤립 버블이라고 과거 버블도 있었지만 그때는 튤립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를 매매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어떤 이슈로 이 파티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파티가 끝나기 전에 다들 충분히 수익을 내시고 충분히 좀 냉정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욕먹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이제 배당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네. 통신주 중에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연중 최저가 네. 기록해서 네. 근데 그 배당이 또 7%가 넘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봐 달라고 네.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저점을 깼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저점을 한 200-300원 정도 더 깨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통신주만 하락하냐 그러면은 아니에요. 코스피 200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살아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밀립니다. 네. 케미컬 기업들 아니면은 뭐 LG생활건강 아니면은 뭐 대부분의 뭐 심지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셀트리온까지도 그냥 다 밀렸어요. 실적이 나온다, 수급이 있다, 아니면은 뭔가 뭐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지금 숫자 안 지켜 외국인이 코스피 200을 다 집어던지고 있어. 라는 점에서 어제도 제가 뭐 효성 TNC도 좀 봤고요. 네. 여러 종목들을 봤는데 지금은 수급상으로 아예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환율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1200원대 후반 갔다가 다시 13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 구간 동안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판 돈으로 혹은 신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만 사고 있어요. 반도체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경기 방어주들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포에 떨 것이냐 그리고는 이거를 정말 도망쳐야 되는 소재 손절해야 되는 소재로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그거는 아닐 수 있다. 특히 이럴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저기서 내가 왜 안 샀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는 배당이 주주환원이 확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장세에서 좀 시장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나 과거에 뭔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는 놈만 가고 박살나는 장에서 박살나면 대부분 못 올라와요. 이럴 때 밀린 애들이 못 올라옵니다. 근데 밀리는 애들은 원래 비쌌고 원래 보유가치가 약하던 애들이에요. 보유가치가 없다 보니 밀렸고 밑에서 다시 호가가 형성되다 보니 매물벽이니 매물대니 하면서 그냥 밑에서 그냥 반등 없이 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식품주 같은 경우에 뭐 SPC 삼립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식품주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 엄청 올랐어요. 그 당시에 삼립이 40배를 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80%가 박살이 나요. 쭉쭉쭉쭉 밀려서. 근데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밀렸는데 지금 배당이 2.2%, 2.5% 나옵니다. 지금 주가가 적정가 혹은 여기서 한 번 더 레벨 다운 돼가지고 배당 4%까지 가야 적정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 동안은 아무도 안 건드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PBR 논리에 의해서 무슨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장이라도 하면은 뭐 좀 비싸도 살 수 있겠지만 성장도 약한데 배당도 약하다. 밀리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현재 은행이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약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배당이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밀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혹은 환율이 다시 돌아올 때 혹은 외국인들이 글로벌로 신흥국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면 다시 올라갑니다. 물론 재미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살 게 없고 좀 무섭다. 그리고는 뭘 사야 좀 바닥에 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성장이 존재하고 필수 소비재인데 배당이 존재하는 이런 종목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저는 지금의 탑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탑픽은 반도체지만 네. 그건 좀 무서워. 조정이 셀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기회에는 배당이 튼튼한 통신이 좀 좋고요. 은행은 개인적으로 좀 더 규제 이슈가 통신보다는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보다는 차순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러면은 상사 쪽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상사 쪽도 고배당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배당이 나오는 그리고 꾸준히 주주환원이 유지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예. 네, 다만 SKT가 한 가지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미 배당 성향이 70%에서 80%가 나옵니다. 많이 주네요. 이미 버는 돈의 7, 80%를 배당으로 주다 보니 배당이 성장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통신에서는 오히려 U+나 오히려 KT 같은 경우가 배당 성장할 여력은 더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하시면서 투자처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략 7%면 네. 배당이 주가가 올라와서 몇 프로 정도까지면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보통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면은 예금 이자랑 비교하시는 게 좀 적절해요. 네. 예금 이자가 지금 5%다라고 하면은 배당주는 한 5.5%? 아. 정도까지를 목표 가격으로 이제 배당이 5.5%라고 나올 수 있는 그 주가를 역산해서 그 정도까지 적정 주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저금리 시대. 금리가 예를 들어서 2%대 3%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4% 4.5%까지 높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는 배당률 한 5.5에서 6% 정도, 장기로는 배당의 성장률까지 다 더했을 때 실적도 얼마가 올라가, EPS도 얼마가 올라가, 내년도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배당을 목표 주가로 환산할 때 목표 배당을 5%로 잡았을 때 4.5%로 잡았을 때 목표 주가 어디까지 가겠네, 장기 보유 시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매도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셈법은 뭐 다른 데 공부하시면 많이 나오고요, 뭐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 있으니까 뭐 검색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단기, 중기, 장기를 설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 네. 그 블랙록이 네. ETF 신청했다고 해서 네. 좀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는지. 비트코인은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25,000달러에서 블랙락설이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호재다. 이거는 만약에 통과되면 현물 ETF라는 게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은 그동안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자 계좌를 트고 이게 소위 말하는 거래소 아이디를 만든 사람들의 그 놀이터에서, 그 시장에서 시장 파이 자체가 주식시장 전체 투자자로 늘어나는 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호재고 이건 올라갈 수 있다. 현물 ETF 등록된다, 심사가 된다, 심사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땐 비트코인 그냥 막 사셔도 된다. 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지만 귀찮아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몰라서 투자를 못 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 현물 ETF를, 지금은 캐나다 시장도 선물 ETF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 선물 ETF가 그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막 끌어올리는 효과까지는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는 선물에서 이게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될 수 있도록 롱숏을 다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현물 ETF가 상장돼. 분명히 그러면 롱 ETF, 숏 ETF 둘 다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사는 ETF와 파는 ETF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려는 분들이, 매수하려는 돈이 상당히 큰 자금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된다. 그때는 뛰어가서 비트코인 계좌 만들어서 바로 거래소 바로 만들어서 바로 이제 사셔야 된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으나 SEC가 지금 코인을 되게 경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현물 ETF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자료 불충분이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블랙록이 바로 재심사를 좀 신청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좀 호재성은 남아있긴 한데 SEC가 엔간해서는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라는 뭔가 약간의 무언의 심리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물 ETF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반등 포인트는 뭐가 될 것이냐? 반등 포인트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약간은 흘러왔어요.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언제부터 금액이 딱 떴나 그러면은 SBB 사태가 터지고, 그냥 장이 좋으니까 심리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뜨다 말고 조정을 받다가 또 떠서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뜨는 거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증가할 때 뜹니다. 떨어지는 거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말 그대로 연준이 들고 있는 그 시장에 풀린 돈의 액수에 따라서 점점 밀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호재성으로 뜨긴 떴는데 또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진 주간에 정말 신기하게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이에요. 금요일 새벽에 미국 시간 목요일 밤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공개가 됩니다. 한 주간 많이 빠지고 난 뒤에 정말 신기하게 딱 보면은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악재, 호재 소멸도 볼 수 있지만 왜 많이 빠졌지라고 딱 봤더니
이번에는 연준이 긴축을 좀 세게 했어요. 그러고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의 돈의 흐름과 그 돈 심리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이 오히려 연준의 대차제표를 투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다시 돈을 푸는, 말 그대로 지금의 긴축이 끝났을 시점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외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장기로 보셔야죠.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연동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자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이미 자산이 됐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 부분에서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유동성을 체크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유동성이 늘어나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리고는 현금 유동성,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시장은 비트코인을 매수라고 바라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기, 짧게로는 현물 ETF가 다시 상장될 수 있는가, 다시 이게 추진됐을 때 긍정적인 방향이 갈 수 있는가가 비트코인의 단기 시황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현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M2 통화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막 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네. 의지를 막 계속 강하게 내비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비트코인이 못 가는 것도 있겠네요. 네, 뭐 금리 인상도 중요하고 지금은 금리 인상과 QT라고 하는 걸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QT에 의한 긴축에 의한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거를 또 민감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에서 그렇게 긴축으로 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 밸런스 시트라고 부르는데 이 대차대조표가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그러면은 오히려 재무부에서 부채 협상이 통과되면서 어마어마한 채권을 시장에다가 발행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6월 조정론, 뭐 여름 조정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연준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고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고 봤더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MMF, 뭐 어찌 보면은 하루짜리 시장, 하루짜리 금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던 엄청난 돈들이 확 줄어들면서 이 돈들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고 유동성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장도 별로 이렇게 나쁜 이런 흐름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은 시장대로 올라가고, 그리고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시장은 기존의 다른 시장에서 있던 돈들이 확 들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연준이 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긴축 속도가 점점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유도,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돈을 슬금슬금 풀면 되고, 펀드를 기금을 조성하면 되고, 금리를 낮추면 돼요. 근데 지금은 긴축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긴축을 하더라도 고용이 꺾이지가 않고 주택시장이 꺾이지가 않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주택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이니까 실제로 주택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도 반등하고 있어요. 자산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긴축 좀 세게 해도 되겠네. 사고 나면 해결하지 뭐. 라는 측면이고, 시스템 리스크도 SVB가 터진 이후에 많이 안정되다 보니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혹은 연준에서는 긴축해도 된다라는 스탠스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금리를 올리다가도 지금은 계속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국은 박살 안 나요. 미국은 어떻게든 막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박살에 대해서 경기할 거면은 미국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한국,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이런 곳들을 보셔야 됩니다. 약한 고리들. 항상 이런 뭔가 강한 긴축 아니면은 파티의 끝은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끝나요. 근데 그 약한 고리가 그쪽 제발 한국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두 손 간절히 모아서 바라고요. 그 부분에서 유럽 어딘가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도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중국의 지역은행들, 중국에 있는 좀 대형은행들에 대한 안 좋은 보고서도 나왔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이 나오고, 이번 주 기준으로 지금 홍콩에 있는 항생지수에 있는 은행들이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10%씩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국의 은행들, 중국의 지방정부 이슈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만 바라보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고요.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기준에서 어디가 경기가 안 좋고 어디가 부채가 터질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좀 주목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안 터지면 더 올라갑니다. 안 터지면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상승장이라고 다들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고금리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고금리는 어딘가를 터트릴 수 있고요. 애매하게 터지면은 박살 안 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가 휘청인다 그러면은 그저 20% 30% 조정도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서 주지하시면서 좀 투자를 뭔가 밸런스 있게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막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이제 듣고 막 이렇게 종합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밝혀보면은 뭔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이러면은 미국 경제가 그래도 탄탄하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해. 그냥 마음 한켠이. 근데 시장 금리가 어. 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막연 그래서 좀 그 위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뭔가 한켠에 계속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지난 50년 동안 반복됐던 의문입니다. 때문이에요. 네, 뭔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뭔가 그러니까. 아 이게 뭐 한시 갔다가 들닦은 느낌인데 왜 자꾸 올라가지? 올라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올라가지? 하고 정신 차리면은 한참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은 하시되 이게 터지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은 갖고 있으시되 안 터지면 간다를 기본 포지션을 잡으셔야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져도 만약에 뭐 미국 주식 하고 있으면 터져도 이제 유동성을 풀어서 막으면 네. 그 기간 어떻게 좀 인내하면 또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또 마음 먹어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자, 테이블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되게 많아요. AI가 시장에 나온 것,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뭐 도움이 되는 것일 거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안 좋은 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식은 결국 멘탈입니다. 투자하실 때 멘탈 잃지 마시고 그리고는 본인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게 맞는 투자인가 틀린 투자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그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테이블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정리해 주실 때 뭔가 그 언어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탁월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활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한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